우리는 결혼한 지 딱 5년이 된 평범한 부부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고 각자의 직장으로 출근해 정신없이 일하다 저녁이면 퇴근길에 마주쳐 장을 보러 가곤 했다. 남들 눈에는 지루해 보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의 반복이었다. 아내는 언제나처럼 단정했고 나는 그런 아내의 성실함과 차분한 성격을 사랑했다. 서로의 월급 통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말이면 교회로 드라이브를 떠나거나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 그게 우리 부부의 삶을 지탱하는 전부였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오늘 평소와는 조금 다른 기류가 감돌았다. 퇴근 무렵 아내에게서 카톡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자기야, 오늘 저녁은 내가 특별한 걸 준비했어. 일찍 들어와. 평소라면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아니면 간단한 볶음밥 정도가 저녁 메뉴의 전부였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낯선 향기가 있었다. 평소에는 맡아본 적 없는 진하고 고급스러운 와인 향과 스테이크의 고소한 풍미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평소 아껴두었던 외지우드 그릇들이 세팅되어 있었고 은은한 촛불이 일렁이며 식탁을 비추고 있었다. 이게 뭐야?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가? 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자 아내는 평소보다 유난히 상기된 표정으로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오늘따라 유독 화사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미세한 이질감이 피어올랐다. 단순히 기분 탓일까? 그녀는 내 코트와 가방을 받아주며 평소보다 더 살갑게 내 어깨를 토닥였다. 그냥 우리 5년 동안 고생 많았잖아. 당신이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 보여서 기분 전환 좀 시켜주고 싶었어. 와인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아내는 식사 내내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정성스럽게 고기를 썰어 내 접시에 얹어주었다. 평소에 그녀라면 TV를 보며 대충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는데 오늘은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다정했고 나누는 대화는 달콤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완벽함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이 모든 게 나를 향한 순수한 애정일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 아니, 그런 생각 자체가 아내에 대한 미안함으로 번졌다. 그녀는 나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엉뚱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애써 복잡한 생각을 지우려 와인을 한 모금 더 들이켰다. 와인 정말 좋다. 오늘 정말 고마워 여보. 내가 진심을 담아 말하자 아내는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리며 잔을 채웠다. 식사를 마칠 때쯤 아내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화장실로 향했다. 자기야,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설거지는 내가 이따 할 테니까 그대로 둬. 그녀가 떠난 자리에 홀로 남겨진 나는 식탁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전화를 무심코 바라보았다. 액정이 환하게 켜지며 진동이 짧게 울렸다. 낯선 번호로 온 메시지 하나가 화면 중앙에 떠올랐다. 무의식적으로 화면에 시선이 고정된 순간 내 심장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오늘 고생 많았어. 덕분에 그 사람이 오늘 저녁 내내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 정말 완벽했어. 아내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늘 한결같았던 그녀의 미소. 하지만 오늘따라 그 미소가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 아내가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간 직후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그녀의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결코 들여다보지 않았을 물건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는 명목 아래 휴대전화 비밀번호조차 공유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오늘 밤 식탁을 가득 채운 와인의 취기 탓이었을까? 아니면 가슴 한구석에서 꿈틀대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때문이었을까? 나는 홀린 듯 휴대전화 화면 위로 손을 뻗었다. 평소 아내가 즐겨 쓰던 기념일 날짜를 입력하자 거짓말처럼 화면 잠금이 풀렸다. 화면 속에는 이미 읽지 않은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다. 발신자, 팀장님.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업무적인 연락일 거라 애써 부정하며 메시지 창을 눌렀다. 그리고 그 짧은 클릭 한 번으로 나의 평온했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자기야, 이번 예약 진짜 완벽했어. 그 사람이 눈치챌 리 없지? 당연하죠. 그 사람 우리가 계획한 그 날짜에 회사가 바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까요. 우리만의 완벽한 3박 4일, 벌써부터 설레요. 메시지 아래에는 그들이 주고받은 호텔 예약 확정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결혼 5주년 기념 여행지로 점 찍어두었던 바로 그 강원도의 프라이빗 풀빌라였다. 아내는 내게 회사가 바빠서
이번 연휴에는 휴가를 내기 어렵다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었다. 나는 아내를 위해 기꺼이 그 여행 계획을 포기하고 대신 집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자며 그녀를 위로했다. 그런데 그 모든 배려가 사실은 나의 눈을 가리고 다른 남자와 미래를 즐기기 위한 정교한 연극의 소품이었다니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다. 메시지 속의 팀장은 내가 평소 아내의 회사 이야기를 들으며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들은 내가 모르는 사이 나의 소박한 행복을 철저히 짓밟고 그 위에 자신들의 은밀한 추억을 설계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 찍힌 사진들, 서로를 향해 쏟아내는 애정어린 문구들, 그리고 나를 향한 노골적인 조롱들까지 모든 것이 비수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아내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그 따뜻한 배려와 오늘 저녁의 화려한 식탁은 결국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싸구려 면죄부에 불과했던 것이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화를 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이 집을 뛰쳐나가야 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진동이 멈춘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다. 아내가 욕실에서 나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내가 본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 아니, 어쩌면 나는 이 사실을 모르는 척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비참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가 나를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때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물기를 머금은 머리카락을 털며 아내가 거실로 걸어 나왔다. 나는 황급히 휴대전화 화면을 끄고 테이블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지만 필사적으로 표정을 관리했다.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니 오히려 더욱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얼굴로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내 옆자리에 앉아 남은 와인을 잔에 가득 채웠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내 코끝을 스쳤지만 그 향기조차 지금은 역겹게만 느껴졌다. 아내는 나를 빤히 바라보며 입가에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미소를 띄었다. 그러고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아주 다정한 말투로 내게 속삭였다. 있잖아 여보. 우리 다음 달에 내가 말했던 그 강원도 풀빌라 운 좋게 취소 자리가 하나 났더라고. 회사 스케줄도 딱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이번에 다녀올까? 당신 거기 정말 가고 싶어 했잖아. 거울 속의 내 얼굴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그저 지치고 평범한 30대 직장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껍데기 아래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일그러져 있었다. 아내의 비밀을 알아버린 그날 밤 이후 내 일상은 끔찍할 정도로 정교하게 연기해야 하는 무대가 되었다. 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내의 곁에서 아침을 먹고 태연하게 출근 인사를 나눈 뒤 문을 닫고 나왔다. 하지만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억지로 유지하던 근육들이 파르르 떨리며 무너져 내렸다. 내 손은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꽉 쥔 채 펴질 줄 몰랐다.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끊임없이 되뇌었다. 침착하자.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저들이 도망칠 구멍을 만들어줄 뿐이다. 핸드폰 화면 속 아내가 보내던 다정한 메시지들이 마치 독침처럼 내 머릿속을 찔러댔다. 나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척 행동해야 했다.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이자 진실에 다가가는 방법이었다. 그날부터 아내의 모든 일상을 현미경처럼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요즘 들어 부쩍 잦아진 야근을 이유로 귀가 시간이 늦어졌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식탁 위에 놓인 명품 스카프,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고가의 향수들, 이전에는 나를 위해 아껴 쓴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을 치장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건네는 용돈은 턱없이 부족할 텐데 저 명품들은 어디서 난 걸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심장을 조여왔다. 아내가 웃으며 이번 달엔 성과급이 좀 나왔어라고 말하던 그 가증스러운 표정이 다시 떠올라 속이 뒤틀렸다. 저녁 식사 시간, 아내는 오늘도 여전히 싱긋 웃으며 내 넥타이를 골라주었다. 따뜻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오늘도 늦어? 몸은 괜찮고?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어쩔 수 없네. 먼저 자고 있어, 여보. 그녀의 눈동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치밀함에 경악하면서도 나는 속으로 비릿한 웃음을 삼켰다. 연기 대상이라도 줘야겠어, 정말. 아내가 현관을 나서고 텅 빈 집안에 정적만이 감돌았다.
나는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의 카드 내역을 조회해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꾹 참았다. 지금 당장 서두르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대신 나는 거실에 놓인 아내의 가방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예감이 좋지 않았다. 무언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손을 떨며 가방 안쪽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립스틱, 핸드크림, 낡은 다이어리, 평범한 소지품들 뿐인가 싶어 실망하려던 찰나 바닥에 깔린 안감 틈새에서 빳빳한 종이 한 장이 손끝에 걸렸다. 천천히 종이를 꺼내 펼쳤다. 그것은 고급 호텔의 로고가 찍힌 결제 영수증이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날짜는 지난주 금요일, 그녀가 야근이라며 외박을 했던 그 밤이었다. 결제 금액 밑에 적힌 객실 이용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내 눈은 의심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말았다. 동반 투숙객 김영수. 내 회사 상사이자 아내의 메신저 속에서 다정하게 속삭이던 그 남자의 이름이었다. 손끝에서 영수증이 구겨졌다. 호텔 이름 아래 선명하게 찍힌 그 글자들은 내 마지막 이성을 완전히 박살내기에 충분했다. 차갑게 식어가는 내 몸과는 대조적으로 머릿속에서는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드디어 가장 추악한 실체가 내 손 안에 들어왔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아내의 가방 속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가 며칠 만에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꽂고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다. 카페의 소음, 달그락거리는 커피잔 소리 사이로 익숙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아내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와 그 목소리의 주인공, 다름 아닌 우리 회사 본부장의 목소리가 섞여 방 안을 채웠다. 이번 주말, 당신이 예약한 호텔은 어때요? 남편 눈치는 안 보이고 본부장의 질문에 아내는 낮게 킥킥대며 대답했다. 네, 그 사람은 멍청해서 의심도 안 해요.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하면 금방 믿거든요. 이번에 그 사람이 맡은 신규 프로젝트 자료 제가 미리 다 빼돌려 놨으니까 걱정 마요. 당신이 그거 가지고 실적 올리면 우리 더 편하게 만날 수 있잖아요. 내 귀를 의심했다. 아니, 귀가 아니라 뇌가 정지되는 기분이었다. 외도는 그저 배신일 뿐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전부인 커리어까지 갉아먹고 있었다.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를 빼돌려 내 자리를 대신 꿰차고 나를 회사에서 매장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의 다정했던 미소 뒤에 숨겨진 악의가 뼈저리게 느껴졌다. 나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분노가 온몸을 지배했다. 그동안 아내가 나에게 여보, 회사 일 힘들지? 내가 응원해라고 말하며 건네던 커피 한 잔, 따뜻했던 저녁 식사들이 전부 가증스러운 연기였다고 생각하니 구역질이 올라왔다. 그녀는 단순히 남편을 속이는 것을 넘어 나의 생존 자체를 흔들고 있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녹음기를 다시 한번 돌려들었다. 이제는 그들의 목소리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박혔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기분이었다. 창밖의 어둠은 깊어만 가고 나는 이 지옥 같은 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들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내가 그들의 함정에 완벽하게 빠져들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다. 분노는 이제 차갑게 식어 복수심으로 변하고 있었다. 나는 서재에 앉아 그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받아 적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저들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전에 내가 먼저 저들을 파멸시켜야 했다. 그때였다. 내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화면이 밝게 빛났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찍힌 메시지 알림이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메시지 창을 열자마자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소름 끼치는 문장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더 이상 조사하지 마. 네가 무엇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나는 이미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식탁 위에 차려진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화려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스테이크와 와인잔이 놓여 있었다. 아내는 오늘따라 유난히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네 잔의 와인을 채웠다. 하지만 나는 그 미소 뒤에 감춰진 칼날을 알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평온함을 유지하며 포크를 쥐었다. 지금 이 순간 내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늘 회사에서 강 부장님이랑 잠깐 마주쳤거든. 갑자기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요즘 부쩍 우리 팀 일에 관심이 많으시네. 내가 짐짓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였다. 그 순간 아내 손이 멈칫했다. 와인잔을 입으로 가져가던 그녀의 동작이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분명하게 굳어버렸다. 그녀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고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눈빛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갑자기 그 사람 이야기는 왜? 당신 설마 또 쓸데없는 망상 시작하는 거야? 아내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그녀는 헛웃음을 치며 나를 경멸하듯 훑어보았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당신이 회사에서 능력이 부족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걸 왜 애꿎은 사람 탓으로 돌려? 내가 당신 부장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당신 정말 피해망상 환자 같아. 그런 의심을 할 시간에 가서 보고서 하나라도 더 완벽하게 쓰는 게 당신 앞날에 도움되지 않을까? 그녀의 독설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평소라면 쥐죽은 듯 조용히 있었겠지만 오늘은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속으로 분노를 삼키며 더욱 태연하게 연기했다. 아니, 그냥 그렇다고. 요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예민해진 것 같아서 말이지. 예민한 게 아니라 열등감이지. 당신이 그 모양이니까 맨날 뒤처지는 거야. 나까지 싸잡아서 당신의 그 비루한 직장 생활에 끌어들이지 마. 정말 불쾌하니까. 아내는 내 키를 거칠게 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공기에 식탁의 온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그녀가 거실로 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 그리고 나를 향한 그 가차없는 비난. 나는 이 연극이 언제 끝날지, 끝까지 이 가면을 유지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증오를 억누르며 나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어 확인했다. 갑자기 화면이 깜빡였다. 수신인을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그곳에는 방금 전 내가 회사 근처를 배회하던 모습이 찍힌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마치 내 숨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소름 끼치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이미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 섣부른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사진 속 나의 표정은 겁에 질려 있었다. 아내는 거실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다시 나를 불렀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사냥감은 사냥꾼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사냥꾼 또한 자신이 사냥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아내의 그날 밤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위협적이었다. 단순히 화를 내는 수준이 아니라 마치 내 입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완벽한 계획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는 듯한 극도의 예민함이 느껴졌다. 거실에 감도는 무거운 공기 속에서 나는 차라리 내가 바보였기를 바랐다. 하지만 내 손에 쥐어진 증거들은 나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향해 쏟아낸 모욕적인 언사들, 내 무능력을 비웃으며 자존감을 짓밟던 그 냉소적인 눈빛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추악했다. 그녀가 잠든 새벽,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다시금 서재의 노트북을 켰다. 그동안 회사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며 조금씩 모아두었던 로그 파일과 아내의 업무 메일함에서 복구한 휴지통 속 기록들을 재조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남녀 간의 지적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데이터가 겹쳐질수록 소름 끼치는 사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다. 내 아내는 단순히 상사와 눈이 맞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철저하게 계산된 공범이었다. 지난 3년간 내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들이 매번 마감 직전 알 수 없는 경로로 외부로 유출되었던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 메일의 수신인은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상사였고 그 데이터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내 아내였다. 그녀는 내 컴퓨터 비밀번호를 공유받았다는 점을 악용해 내가 잠든 사이 혹은 내가 외근 나간 틈을 타 자료를 빼돌려왔던 것이다. 그 대가로 상사는 아내의 승진을 보장했고 부서 내에서 그녀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모든 뒷배를 봐주었다. 그들은 내 성공을 발판 삼아 자신들의 입지를 다졌고 나라는 사람은 그저 그들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자 회사 몰래 기술을 빼내기 위한 통로였을 뿐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아내는 나를 보며 당신처럼 뒤처지는 사람이 어떻게 이 회사에서 버티는지 신기하다고 말하곤 했다. 그 비웃음이 이제야 이해가 됐다. 그녀는 내 프로젝트를 망치기 위해 일부러 잘못된 수치를 입력하거나 중요한 이메일을 삭제하기도 했다.
내가 실수를 연발하며 고전할 때마다 그녀는 위로하는 척하며 내 속을 긁어놓았고 결국 나는 상사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우리가 함께 보낸 5년이라는 시간, 내가 사랑이라 믿었던 그 모든 순간이 오직 그녀의 승진과 성공을 위한 시나리오의 일부였다니. 배신감이라는 단어조차 이 상황을 설명하기엔 너무나 가벼웠다. 내 안에서 무언가 처참하게 부서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손을 떨며 나는 아내의 개인 업무용 클라우드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금융 관련 폴더 하나가 내 눈을 사로잡았다. 자산관리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폴더 속에는 지난 몇 달간 우리 부부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적금과 예금, 심지어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 대출받았던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까지 전부 해지된 내역이 들어있었다. 화면을 스크롤할수록 숨이 턱턱 막혀왔다. 아내는 그 모든 자금을 현금화하여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의 명의로 된 해외 계좌로 분산 송금하고 있었다. 이 송금 내용 옆에는 놀랍게도 법적 절차 및 재산 분할 대비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 문서를 작성한 이는 다름 아닌 상사였다. 상사는 내 아내에게 이혼 후 나에게 단 한 푼의 재산도 남겨주지 않기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를 코칭해주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단순히 나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매장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 그 사람과 함께 떠날 마지막 준비를 끝마치고 있었던 것이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이제는 악마의 웃음소리처럼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내의 가식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본색을 확인한 이후 내 일상은 매 순간이 살얼음판이었다. 하지만 적들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불륜관계를 넘어 이제는 나의 사회적 생명줄까지 끊어내려는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아침 회사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게 묘하게 흐르고 있었다. 동료들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에서 미묘한 거부감과 알 수 없는 동정심이 동시에 느껴졌다. 처음에는 그저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점심시간 늘 함께 밥을 먹던 동료가 곤란한 표정으로 나에게 건넨 말은 충격 그 자체였다. 저기, 혹시 최근에 집안에 무슨 일 있어? 팀장님이 은근슬쩍 그러시더라고. 내가 요즘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해서 업무에 지장이 큰 것 같다고. 아내분도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내가 집에서 자꾸 이상 증세를 보인다고 걱정했다더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내는 나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세워 내가 확보한 모든 증거와 나의 주장을 망상에 빠진 환자의 헛소리로 치부하려는 치밀한 밑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한 피해자 연기를 하고 있었다. 내가 수집한 증거들은 이제 법적인 효력을 떠나 그들의 가스라이팅 앞에서 무력한 종이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그들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은 회사 내부에서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이제는 아무도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려 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얼굴을 보았을 때 나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식탁을 차리고 나를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태연하게 물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눈을 못 마주쳐? 어디 아픈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소름 끼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헌신적인 아내의 그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리겠다는 차가운 도끼가 서려 있었다. 나는 그녀의 거짓 연기에 맞장구 치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손을 잡고 그래, 내가 요즘 좀 힘들었나 봐 라고 연기하는 내 모습조차 역겨웠다. 그들 사이의 치밀한 공조는 단순히 감정의 유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완벽한 전략이었다. 그들은 이미 인사고가와 여론을 이용해 나를 회사에서 고립시키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노트북에 저장된 그들의 대화 녹취록과 문서를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이것들이 세상에 드러나기도 전에 그들이 나를 먼저 정신병자 혹은 불안정한 사원으로 낙인 찍어 쫓아낼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다. 내가 아는 진실은 이제 그들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나의 증거들을 역으로 이용하여 나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할 준비까지 마쳤을지도 모른다. 다음날 오전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나를 덮쳤다. 평소라면 팀장이 내 업무 보고를 받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팀장이 아닌 낯선 인사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내 자리를 울렸다.
본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 당장 인사팀 회의실로 들어오세요. 당신에 대한 심각한 살해 성희롱 및 괴롭힘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인은 바로 당신의 아내분과 김 팀장님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 뒤에서부터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들이 나를 정면으로 공격해 들어온 것이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곳에는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는 아내와 가식적인 근엄함을 유지하고 있는 팀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나의 몰락을 축하하기 위한 파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사방을 둘러싼 유리병 너머로 임원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내 앞에는 부장과 아내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식의 비웃음을 띠고 있었다. 오전 내내 내 업무 실수를 들먹이며 회사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이들이었다. 내 정신 상태를 운운하며 인사팀에 나를 징계 대상자로 올리겠다던 부장의 얼굴이 오늘따라 유독 가증스러워 보였다. 김대리, 자네 지금 여기서 무슨 소동을 벌이려는 건가? 안 그래도 요즘 자네 때문에 우리 팀 업무 분위기가 말이 아니야. 부장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짐짓 위험을 잡았다. 아내도 내 눈을 피하며 나를 가련한 피해자라도 되는 양 한숨을 내쉬었다. 여보, 제발 그만해. 당신 지금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야. 제발 집으로 돌아가서 진정 좀 해. 그녀의 연기는 소름 끼치도록 완벽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회의실 중앙 메인 화면에 꽂았다. 화면엔 내가 지난 6개월간 수집한 모든 자료가 떠올랐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성적인 농담이 섞인 메신저 대화, 나 몰래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부장의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회사 핵심 프로젝트의 기밀 데이터를 불법으로 외부 계정으로 전송하는 로그 기록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게 다 뭐예요? 김대리 미쳤어? 부장의 얼굴이 붉다 못해 파랗게 질려갔다. 회의실 밖에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그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친 건 제가 아닙니다. 제 아내와 이 회사의 프로젝트를 사적으로 가로채려 했던 당신이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사랑했던 아내와 내가 가장 믿고 따랐던 상사가 한 몸이 되어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들입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았다. 부장이 다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밀치려 했지만 이미 복도에는 보안팀 직원들이 도착해 있었다.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나를 노려보았다. 이제 끝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시간이었다. 그러나 아내의 눈빛이 돌변했다. 그녀는 당황하던 기색을 순식간에 지우더니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로 던졌다. 그녀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당신이 아무리 바락해봐야 소용없어. 이거 봐. 서류 봉투 속에는 산부인과 검진 기록지와 임신 확인서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 서류를 내 눈앞에 들이밀며 나지막이, 하지만 회의실 안 모두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외쳤다. 나, 당신 아이가 아니라 부장님 아이 가졌어.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모든 상황을 당신의 정신병적인 스토킹과 임산부 폭행으로 몰아갈 거야. 당신이 이거 순순히 서명하고 깨끗하게 이혼해주지 않으면 당신 인생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그 소중한 커리어, 내가 오늘 전부 갈기갈기 찢어놓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화려했지만 지금 내 눈에는 그저 차가운 불빛들의 나열일 뿐이었다. 회의실에서의 폭풍 같던 시간이 지나고 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두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아내가 내민 이혼 합의서, 다른 하나는 내가 그동안 모아온 그들의 비리와 부정행위를 정리한 고소장이다. 아내와 그 인간, 아니 이제는 내 인생에서 도려내야 할 암덩어리 같은 두 사람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울렸다. 제발 정신 좀 차려. 지금이라도 조용히 합의하고 떠나면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잖아. 내 커리어, 내 인생 여기서 끝내고 싶어? 아내의 메시지는 여전히 위협적이었고 그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뺏어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다. 내가 쌓아온 노력은 그들의 수단이었고 내가 그들에게 저항하는 것은 그저 무능한 남편의 치기 어린 발악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지난 5년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우리가 함께 웃으며 계획했던 미래, 정직하게 땀 흘려 일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저들의 탐욕 아래에서는 하찮은 장난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분노를 끌어올렸다.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 끔찍한 진흙탕에서 빠져나가는 길은 쉽다. 그러면 적어도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할 차가운 시선이나 그들이 퍼뜨릴 악의적인 소문으로부터는 자유로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나의 전부였던 삶을 부정하는 일이며 저들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비겁한 도망일 뿐이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답은 명확했다. 나는 나를 지키고 싶었다. 그들이 짓밟아 놓은 내 자존심과 무엇보다도 진실이라는 가치를 끝까지 놓지 않고 싶었다. 이제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저들이 파놓은 늪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그 늪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저들의 추악한 실체를 세상에 드러낼 것인가?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다. 이제 가면을 벗어던진 것은 나만이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펜을 들었다.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지만 곧 단단하게 굳어졌다. 이혼 합의서의 빈칸 대신 나는 고소장 하단에 내 이름을 정갈하게 적어 내려갔다.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갈 때마다 지난 시간들의 고통이 잉크와 함께 종이 위로 쏟아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이 서류를 법원 앞으로 보낼 것이다. 그것은 저들에게 보내는 선전포고이자 나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이다. 물론 그 이후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다를 것이다. 당장 내일 회사에서 나는 문제를 일으킨 사원으로 낙인 찍힐 것이고 저들의 집요한 보복이 뒤따를 것이다. 경제적인 타격과 사회적 비난도 피할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더라도 나는 더 이상 거짓 속에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부로 스며들었다. 나는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한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내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크게 진동했다. 아내로부터 온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 나는 수신 거절 버튼을 누르는 대신 조용히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그리고 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내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나의 인생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그 문 너머에는 정의가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굳게 닫힌 문고리를 잡고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